그러니까 둘은 뜨겁게 사랑했다. 거기까지 믿어도 된다. 나도 믿고 싶다. 다만 저희 와이프께서 그 열혈 애청자죠. 그래서 이걸 다뤄라, 보충을 해라, 오더를 내려서 강제 뭐 시청? 어떠셨어요? 예전에 2000년대 후반 공전의 히트를 쳤었던 드라마 이산 주제가 같잖아요. 정조와 의빈성 씨의 사랑이 그때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온 거잖아요. 학문적 관점에서, 역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료가 남아있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사료를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느냐, 이걸 다 통과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환상 바꿔버리시려고. 저희 지금 환상을 많이 가지고. 아니, 환상을 다 깨진 않죠. 환상을 다 깨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면서 요건 로맨스고 요거는 역사의 영역에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화순옹주, 화환옹주, 사도세자를 대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좋아하는 딸들한테는 곶감 먹고 가, 오늘 뭐 하고 가, 이러다가 사도세자 만나면 아이 조금만 갖고 와, 탁 씻어버리고. 그 도리관자라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남자들 이렇게 단추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왕의 업무용 뭐 일상력이 다 달라요. 근데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날 이렇게 해와야 되는 관자를 안 하고 사도세자가 왔어. 불같이 화내면서 막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실록이나 여러 기록에 동시에 나와요. 다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조는 영조에게 쏙 마음에 들었던 행동과 처신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단순하게 처신이 아니라 그 영민함, 탁월함, 그게 있어서 굉장히 되게 이쁨 받았던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작품에서처럼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 영조와 정조에 대한 성격 묘사가 괜찮다고 느꼈던 건, 그 전에 이산 볼 때 그냥 점잖하기만 했잖아. 근데 까칠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하지만 애민의 정신은 분명하고, 그런 게 오히려 전 진일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조 되게 완벽주의자거든. 되게 똑똑해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 기록을 보면 나 활 너무 잘 쏴. 이성계 우리 선조가 그렇게 잘 쐈는데 내가 잘 쏴. 우리 집안 잘 쏴.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좀 오버하시고 이렇게 약간 잘난 척 잘하시고, 근데 되게 신중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영조는 노론이 자기 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조 왕이 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든든했어요, 세력 자체가. 근데 정조는 그렇게 집권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정조는 신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좀 다차원적인 모습들이 표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또 진일보한 측면이 아닐까. 참 잘했다. 여보 마음에 들어?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정조가 사실 이제 조선시대 때 호랑이 문제가 심각했던 건 사실이고, 호랑이를 쏴서 잡아서 죽였다라는 기록은 이성계의 일화 속에서 가끔 나와요. 워낙 이성계가 활로 유명했었고 굉장히 격전을 벌이면서 뭐 간신히 이겼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그 기록이 이제 아무래도 태조의 기록이니까 믿기 힘들게 이렇게 미화가 좀 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숙종 때 정도가 됐었을 땐 호랑이가 씨가 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고갑사 정책을 통해서 조선 전기 때 대대적인 호랑이 척결 정책, 맹수 척결,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선 후기 때는 호랑이가 잘 등장하진 않죠. 근데 이게 재밌게 이은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됐다고 해서 호랑이가 사라진 건 아니고, 호랑이 사냥 같은 것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에다 이제 정조의 활쏘기가 본인이 활쏘기를 잘했다라는 게 유명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붙였다고 보면 좋죠. 사랑이었다. 잘했다. 그런 게 이제 아유,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눈치 보여서요. 예. 절반만 맞는 것 같아요. 절반은 좀 지나친 것 같고 3분의 1만 맞는 것 같아요. 4분의 1? 좀 줄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게 어제 의빈묘 표지명이에요.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아내를, 그것도 중전도 아니고 후궁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장문의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을 필사한 사람이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 명필가였었고, 한 번 남긴 것도 아니고 수차례 남겼다. 이걸 보면 굉장히 여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냐.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그가 그녀를 정말 사랑했을까, 정말 좋아했을까, 이 말은 뭐 오케이, 이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약간 뜨뜻미지근했냐, 2번이나 거절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조금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영조 통치의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탕평 정책을 펼치면서 탕평파를 육성해요. 그러니까 탕평이라는 우리 모두가 소통해서 대화하면서 하나가 되자라는 게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되면서 그거를 이루어낸다고 하면서 실제로 영조 곁에 붙어서 권신이 되어가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론의 일파인 홍씨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도세자랑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 그리고 사도세자가 적어도 죽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원했겠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죠. 지금 내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너무나 노쇠했죠. 그리고 홍인왕 같은 사람들, 정우경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정조한테 왕위 안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여자를 사랑은 해. 근데 지금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방식을 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홍국영밖에 없거든 그때. 그런 정치력과 그런 가문을 갖고 있는 사람. 방송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공적인 기록을 보면 그 25살의 나이에 과거에 합격을 해서 영조가 보기에 되게 똑똑한 젊은 인재가 왔으니 세손에게 붙여주면 되겠다 했고 뭔진 모르지만 둘이 잘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정조가 집권하자마자 승지로 올라가 버리니까 같은 노론 내에서 명문 노론들 김종수라든지 나중에 나오지만 심한지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적인 노론 입장에서 보기엔 저것들은 완전히 왕 옆에 붙어서 지들끼리 해먹고 이 우리 어떤 이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물러나게 만든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노론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정조가 집권하면서 제일 좋았던 방법이 뭐예요? 노론의 힘으로 노론을 죽인다는 거지. 홍국영의 힘으로 홍보왕과 홍인왕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게 노론과 함께 저 탕평파들을 제거하면서 집권했다. 짜잔. 근데 그러면서 홍국영 입장에서 홍국영 바보야? 이제 홍국영이 계속 잘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는 혼인관계야. 홍국영이 자기의 누이 동생을 결혼을 시킨다면, 소개. 네. 아 후궁으로 떴다고. 근데 얘가 1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홍국영도 정조 집권 3, 4년 차에 실각을 한다고요. 이런 복잡한 가정사까지 있었어요 이때. 로맨스가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로맨스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막 15년간 뭐 이렇게 여기서 정조가 풀어가야 될 길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 부분이 뭐가 문제였냐면 자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빈성 씨는 후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후궁이 되거든요. 왜 후궁이 되냐면 의빈성 씨가 애를 낳고 3개월 만에 문효세자가 그 세자로 책봉이 되면서 갑자기 직위가 올라가요. 이걸 왜 그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 세력 다 밀어내고 사도세자 아들이라고 천명하고 그걸 밀어줬던 또 홍국영을 밀어내고 이래버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론들 입장에서 지금 도대체 이 정조 뭐 하는 거야? 결국은 이런 거였어?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 지금 애가 나왔네.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고 이 아이를 낳은 여성을 높이 세운 다음에 국정을 안정시키면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하면서 선택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정조가 로맨스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이걸 다 계산하고도 한 거죠. 이 완벽한 역사, 뭐 굳이 역사 왜곡이나 역사 오류죠. 완벽한 오류예요. 예전에 무슨 사극이 있었어요. 구혜선 씨 나왔던 너무 옛날 사극이긴 한데 정광열 씨가 4시에 수장으로 나와가지고 막 4시들이 막 그때도 사실은 환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이번에는 궁녀 갖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왕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잉? 이런 생각이 들죠. 어디랑 비교해서? 중국과 비교해서. 물론 중국도 보면 한나라 때 옛날에는 이 신하와 왕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했었대요. 그러나 명청대 때가 되면 신하는 저 멀리서 누워서 황제와 저 신하들 사이를 중개해주는 누가 필요해요? 환관이 존재하죠. 환관이. 그러니까 환관의 힘이 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역사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정은 왕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고 수기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요. 왕의 모든 일상에 거의 신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 궁녀나 환관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적 위계가 분명한 사회에서 환관도 정치 세력화를 한 적이 없는데 궁녀가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제조상궁 이런 사람들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정오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당 상관 정도 딱 올라가 줘야지 그걸 양반으로 딱 쳐주고 명문의 최고의 고위관리로 쳐주는 거지 그 이하는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별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극 드라마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데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좀 중요한 선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냉정히 말했었을 때 의빈성 씨 이야기는 실록의 기록도 거의 없고 이 사람과 관련된 연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빈성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은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개혁을 바랬던 많은 사람들이 정조의 개혁 정치를 배우자라는 것을 드라마가 안으면서 근데 개혁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정조도 사생활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살펴보니까 몇 줄이지만 굉장히 근거 있는 구절로서 정조가 특별히 의빈성 씨를 사랑했구나를 발견했고 그 이야기가 이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10년 만에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가 재현되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하나가 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관심사로 계속 사료를 뒤지고 자료를 찾다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죠. 다만 이제 왜곡이 아니라 오류 과정 속에서 사실과 판타지를 구분하는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합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동그란 딱지도 있었거든. 다방구도 이번에 빠졌고 망까기. 이걸 보시는 넷플릭스 관계자들은 신명왕과 함께 오작품 2 놀이의 역사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선교사들의 기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석전. 이게 정말 와이드한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은 비교도 안 돼요. 작은 천안을 두고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있어요. 딱 시즌이 되면 A라는 마을에 성인 장정들이 다 모여요. 힘 있는 너희들은 멀리 던지니까 너는 돌을 던져. 우리는 나무칼을 딱 준비해가지고 때 되면 쳐들어갈게. 다 작전을 짠 다음에 때가 되면 시작! 와! 짱돌을 들고 나와서 서로 던져요. 맞추는 거예요. 당연히 피를 흘렸어요. 다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하다가 때를 봤다고 해서 이젠 진격하면 준비했던 나무 몽둥이나 나무칼 같은 걸 갖고 쳐들어가서 막 때리고 막 던지고 쑤시고 찔러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막 찌르고 막 하면서 결국은 그런 싸움에서 한쪽 마을이 졌어.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석전이에요. 근데 며칠을 싸웠을 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네. 이게 전국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해마다 추석 지나고 나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양반 쌍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때리다가 야 나 지금 양반인데 네가 날 때려? 그거 어쩌라고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아마 그래서 개 중에는 이날 맞이해서 내가 우리 동네 양반한테 당했던 거를 옆 동네 양반한테 한번 풀어보자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한 마을 지켜서 놀랍게도 집 한 채를 내놔요. 그러면 이긴 측 사람들이 가서 그 집을 다 부셔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표정들이 나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안 좋네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속학적으로 봤었을 땐 오래된 상무 전통? 그 마을 단위로 군사훈련 같은 걸 했던 문화에서 연원이 되지 않는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실제로는 조선시대 때 특히 조선 말기 때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던 놀이고 선교사들이 정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되게 전근대화된 놀이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강제로 해산을 시켜요. 근데도 이게 일제강점기 때 그대로 남아있어요. 당시 매천야록 같은 기록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한 번 하면 멈추지 못해요. 멈출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짱돌이 피가 나고 있고 내 친구가 여기서 쳐맞았는데 그래서 이게 해산이 잘 안 되니까 일본이 아예 군대가 대포를 갖고 와서 대포를 쏴서 겁을 줘서 해산을 시켜버렸더라. 그래서 대한제국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때를 통해서 이 문화가 해체가 된 거예요. 어디 나랑 한번 편싸움 해볼래요? 김민님? 이걸로 때린다고? 내가 쓴 책으로? 자, 근데 이제 보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게임, 오징어게임, 달고나 요 정도가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이죠. 이 게임들은 대부분 다 일제강점기 때 등장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현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끼리 게임할 때 가위바위보 해서 편을 가르거나 순례를 정하는 문화는 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니시끼리 우리 그거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그거 안 나왔어. 그렇잖아. 이렇게 바닥에 딱 1, 2, 3, 4, 5, 6, 7, 8에서 던져서 탁탁탁 넘어. 제가 그거 되게 잘했어요. 잘할 수밖에 없죠. 다리가 기니까. 겐토바시는 깡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술래가 깡통을 들고 어떤 자리에 놓으려고 하면 그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술래를 속여서 와서 그 깡통을 차거나 뺏어버리면 결국 이제 그 술래가 또 술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올 적에 그 친구를 잡으면 이 사람이 또 술래가 되는 것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다방구라든지 뭐 그런 게임들 있죠. 술래잡기 놀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겐토바시의 변형판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리는 폼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땅의 일정한 공간을 나눠서 이제 즐기는 방식인데 전형적인 좀 땅 따먹기랑 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짬뽕 아세요? 짬뽕? 진짜 오징어 게임 2 만들어야 돼. 짬뽕 몰라요? 짬뽕?
야구는 공을 던지면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는 고무공을 팔았어요. 짬뽕공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짬뽕공을 갖다가 내가 들고 때리는 거야. 아무 장비 없이 그냥 1루, 2루, 3루 다 정해놓은 다음에 내가 빡 치고 하면 이게 게임이 되거든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보다가 내가 뭘 그렇게 좋아했었지 했었을 때 떠올랐던 게 오징어 게임하고 짬뽕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주로 오징어 게임, 짬뽕, 말뚝박기 거의 그 세 가지 속에서 단순하게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게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게임엔 승자, 패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례가 누군가 되고 규칙도 되게 정확하죠. 실제 애들하고 놀았던 기억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던 날은 거의 없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싸우다 헤어졌던 기억밖에 없어.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 규칙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연에 있는 것들을 갖고 놀았더라면 근대화가 되고 식민화가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체육교과, 즉 운동장에서 근대교육인 거죠. 체육교육을 시키면서 규율을 강조하게 되고 그 규율에 맞춰서 뭔가 지켜야 되니까 아이들 머릿속에서 노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순례는 누가 돼야 되지? 이런 규칙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이 순례가 되는 거야. 누가 이기지?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승자야. 더군다나 이 모든 놀이는 되게 단순해요. 다 땅 바닥을 이용하죠. 근데 오징어 놀이를 하기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제일 좋은 게 운동장이죠. 왜냐? 운동장은 모래죠. 그리고 고른 모래가 깔려 있잖아요. 근대화의 결과예요. 우리 그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지만 구슬이 있잖아요. 구슬을 동네에서 만들 수 있어요? 구슬은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 제가 아까 깡통차기 얘기를 했었죠. 깡통 어디서 나와요?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고무줄 어디서 나와요? 공장에서 나오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놀이 문화가 변형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썼었던 깡통, 구슬, 고무줄은 다 근대화의 산물, 산업혁명의 산물이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우리가 일본한테 영향을 받았잖아요.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 똑같아요. 일본은 패망한 다음에 45년부터 55년 사이에는 놀이의 전성기예요. 왜냐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똑같이 오징어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년대 이후부터 경제붕, 한국전쟁에서 많이 부채를 상환하잖아요. 그리고 60년대가 일본 경제의 1차 전성기예요. 55년에서 65년 사이에 일본에서 텔레비전 보급이 1%에서 99%까지 올라간대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꼬무줄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개그맨들 보고, 유머 보고. 마치 저희도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놀다가 어느 시점부터 심형래 유머 1번지를 보고 심형래 감독님이 만든 우레메를 보면서 점점점 놀기보다는 보는 아이들로 되어갔던 좀 비슷한 거죠. 결정적으로 뭐냐면 일본도 1965년 이후부터 극렬한 입시 열기, 학원이 보편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65년 이후에 놀이 문화는 완전히 파괴가 된대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운 줄 알아요? 닌텐도가. 즉 아이들의 놀이도 자본과 기업의 논리가 채워지는 상업주의의 결과가 되는데 따져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냥 놀다가 오락실 다니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 놀이라는 것도 사회성을 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놀이 문화의 변화,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제 또래 분들은 아, 내가 왜 그렇게 놀았을까? 나는 일제강점기와 식민화, 근대화의 과정이었던 산물로서 이런 정말 비난한 놀이를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비난한 고통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적 흥행작의 기초가 됐구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 정도의 컨텐츠를 뽑아내는 현재 사는 심용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선생님, 네, 저희랑 게임 한 판 하시겠습니까? 나와. DP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 직을 거는 거지 서로. 지금 말고 싸대기 어때요? 우리 방송 뭐 오늘이 끝이야? 어? 아니, 이거 왜 한 거예요? 아, 이게 뭐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힘들지? 아, 오징어 게임 봤고요. 그 찌질이 이정재 아저씨가 막 경마장 가본 적 있어요? 역시 요즘에 우리 대표님이 조회수 때문에 지금 또 경마장을 다니는 거예요. 걱정이네 진짜. 근데 경마장 가면 느끼잖아요. 이게 가면 80~90%는 막 눈빛이 달라요. 야,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마장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입장을 할 때 거기서 가방 수색을 해요. 혹시나 자해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뒤져보게 되는데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과거에는 어땠을까? 조선시대 때 사람들도 도박을 했을까? 패가망신을 했었을까? 현존하는 그 어떤 컨텐츠에서도 볼 수 없는 재밌는 얘기를 갖고 왔다는 거.
제발 조회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이대로 계속 가면 경마장 A 자리에 대표님, B 자리에 나. 357, 358. 자, 도박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정약용 선생이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정약용은 이 정말 도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폐해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정약용 본인이 젊은 날에 도박을 한 거예요. 기록으로 딱 남아 있어요. 곡산에 있었던 김땡땡 절도사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신비장과 더불어 저포 노름을 하여 3,000전을 따가지고 여러 기생들에게 뿌려주며 즐겁게 놀았던 일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다산 정약용이 알고 보니까 젊은 날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쌍육이라는 저포 노름이라는 도박을 한 다음에 번 돈으로 기생들 앞에서 가자! 뿌려! 마셔! 부어! 했다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막 실망스러워지는 거죠. 정약용 같은 사람도 그럴 정도로 조선 후기 때가 되면 일반 양반 사대부들도 생각보다 도박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다는 건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박은 투전입니다. 투전. 종이장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끝 잡는 거 있죠. 이렇게 탁 펼치면서 원카드 외에는 할 줄 몰라요. 이 투전이 사실 제일 흔했던 게 뭐냐면 그 카드를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름도 방식이 쉽고 단순해야지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투전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일들도 흔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골패라는 게 있어요. 골패. 골패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작 같은 거 착착착착 맞춰서 하잖아요. 그렇죠? 골패 정도 하려면 재산이 좀 있어야 돼요. 일반 민중들이 하던 놀이는 아니에요. 쌍육은 흑백돌 12개를 갖고 와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놀이들인데 주로 골패나 쌍육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라든지 여성들도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현재 조선 후기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도박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약간의 기시감이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구조가 안 바뀐 거야. 일단은 도박을 주도하던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 넓게 부르면 무례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무례배는 좀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왈자, 악소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왈자 같은 경우는 돈도 있고 지기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박하면서 이렇게 돈 많은 집 도련님들 있잖아요. 삥 뜯고 이런 거 하는 좀 큰 규모고 악소배는 말 그대로 좀 조직폭력배, 좀 젊은 친구들 많고 실제로 막 싸움도 하고 약탈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주로 왈자 쪽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딱 쓰는 데고 좀 이렇게 악소배들이 하는 데는 오늘 벌어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계형 이런 것들이다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주로 폭력 조직이나 남성들이 이걸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 장소는 뻔합니다. 첫째는 기방. 우리 중에 호구가 안 보이면 내가 호구다. 기방에 와서 돈을 쓸 정도면 재산이 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양의 북촌에 사는 심대가님 댁에 나온 심땡땡군. 돈이 많고 전달이 많다더라. 그 지금 꼬시는 거죠. 와서 이렇게 놀게 해주고 술상 대접해주고 기녀 막 치마폭에 휩싸여서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요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죠. 하면서 이제 며칠간 투자한 다음에 이제 딱 판을 벌리고 처음에 막 이뤄주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렇죠? 몰래 집에 가서 아버지 집문서 갖고 오고 전답하고 갖고 오고 이런 식의 것들을 진행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한강변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포나루, 잠실나루, 광나루, 한강나루, 용산강 이런 식으로 이 아주 주요한 포구에 전국의 물자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선 돈 내기 활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뭐 이렇게 딱 싸서 멀리 나가거나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방 거는 거 한 방 딱 쏘 1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돈놀이도 유행을 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 자, 빚을 지면 그 빚을 뺏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숙종 때 박팽령 사건의 기록을 보게 되면 처음 빌려준 돈이 15냥. 15냥 하면 이게 얼마인지 감이 거의 안 오죠. 근데 15냥 정도면 이 시점이면 초가집 한 채 정도. 근데 이걸 이자를 더해서 58냥. 그러니까 15냥을 빌려주되 갚는 건 58냥으로 갚아라. 이게 뭐 요즘에 1000% 이자 별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해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데 그 당시 정말 비참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환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환곡이 일종의 사회보장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나이 들면 뭐 이렇게 받는 국민연금 같은 것들인데 환곡을 나눠주는 날이 있어요. 이때는 막 잔치를 여는 거예요. 오늘 좀 쌀도 받고 쌀이 그 당시에 돈이니까 받는 날 좀 노세요 라고 해놓고 자연스럽게 농민들한테 술과 노름을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빚을 지고 있으면 그 환곡을 갚으라고 하는
이 도박이라는 게 인류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방식인데 이 오래된 방식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지금 약간만 바뀌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도박이 언제 심해지나? 자 보세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뭐 주식 투자 그게 한번 무너졌을 때 가게가 무너진다라든지 혹은 정리해고나 회사에서 잘렸었을 때 뭐 이랬을 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도박이 성행하는 건 그 사회가 혼란할 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혼란해졌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사회가 문란해지기 시작하죠. 그중에 최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국의 군주 고종 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 고위 관료들조차 도박을 하면서 패가망신하거나 아니면 일본인이나 외국인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다 망하거나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상평통보가 일반화가 돼요. 예전에는 도박을 하려면 쌀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전만 있으면 돼요. 도박하기 쉬워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시대의 어떤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지불 수단이 나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고 있지 않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무조건 좋다라고 칭찬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사회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 한몫을 챙기는 도박이나 도박에 준하는 선택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사회가 없지 않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영화 가운데 크게 열광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재밌게 보긴 보지만 이 재밌게 보는 걸 기준을 돌려서 우리 사회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거기 어르신 한 분 나오잖아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말기 치매 노인에 대한 이정재의 따뜻한 관심. 이게 이 작품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측면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도박의 만연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느꼈습니다. 네. 나와 DP 때문에 사회가 벌어진. 제가 이겨요. 진짜 한국의 군필자들을 위해서. 야 이게 안 되네. 왜 이게 안 맞아? 이거 언제 끝나? 가자! 가자! 제 생각엔 빨간 게 좋아요. 뭐가 빨간 게 좋아? 배우 뜯어먹고 눅눅눅 막 머리 이마에 박히고 바코드 막 찍고 막 선택된 자들만이 하늘로 나아갈 것이고 나머지는 조카면 어떤 게 떠올라? 지옥. 악마 밥 받고 장난치면 나중에 지옥 가서 다 비벼먹는다. 너무 잔혹한 집안에서 큰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지옥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예요. 실제로는 놀랍게도 지옥이라는 개념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길게 따져봤자 500년?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지옥이라는 것은 단절을 상징하는 거잖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죽는 거. 사실 죽음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는데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겠죠? 이 개념이 형성이 되려면 사실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도는 거니까 딱히 뭐 그다지 지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동아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은 육과 혼과 백으로 이어졌다고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당연히 썩잖아요. 이건 눈으로 우리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근데 혼과 백이 있죠. 육신이 있으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떤 모르는 세계로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는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하에서 현생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무덤들을 보면 지하에 막 이렇게 막 벽화도 그려놓고 생전에 입던 옷이나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삶과 죽음 끊어져 있지 않아요. 죽어서 지하 세계에 그대로 이어져 간다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제사를 지내서 나의 선대에게 잘하면 그 복이 현세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왕신도 섬기고 일월 성신도 섬기고 뭐 산에 가서 바위에 손도 문지르고 하지만 그건 뭐냐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아들 낳고 싶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런 미신 행위들을 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시스템은 다 제대로 수렴이 돼버리니까 지옥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이건 아시아 쪽 얘기인 거고 중동 쪽은 이야기가 달라요. 중동 쪽은 누가 나오냐? 조로아스터가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가 등장해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조로아스터교가 뭐냐면 인류 최초의 유일신교로 많은 종교학자들이 평가를 하죠. 아우라 마즈다라는 선한 신과 아리만이라는 악한 신 간의 영원한 대결이에요. 선과 악이 존재해요. 인류는 선과 악의 끝없는 싸움이에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대결,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대결, 이런 식의 세계관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 공교롭게 유대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초창기 구약성경, 초창기 유대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냥 사람 죽으면 스올이라는 지하세계의 웅덩이 속에 들어간다. 끝. 그런 영적 세계에 이게 없어요. 근데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원론적 세계관이 딱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나중에 유대교가 기독교로 발전하다가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로 가면서 유럽인들의 종교가 되잖아요. 이때 바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천재적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타나요. 철학의 개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킨 시간의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전에는 시간이 뱅뱅뱅 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이 창조를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해주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동글동글하던 게 쭉 펴졌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 완성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믿은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겠죠. 지옥이 등장하기 전에 예비 단계로서 이분법과 시간의 직선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 중세로 가요. 중세는 어떤 시간이죠? 속된 말로 하면 좀 무식했던 시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지고 난 상태에서 게르만족, 바이킹 막 이런 야만족들 들어오고 그 안에서 무너진 문화 수준 속에서 이들을 또 계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뭐가 발전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성화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없는 민중들을 계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설명이 단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을 잘 믿으면 천상세계로 갈 수 있고 신을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을 갈 수 있고. 근데 선생님,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크라테스는 훌륭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지옥을 가나요? 천국을 가나요?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중간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둬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이러면서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서양 중세 기간이 소위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매우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조각상이나 미술 같은 게 붙어버리면서 지옥 가면 불로 심판을 받는다, 뭐 악마가 사람을 뜯어먹는다 같은 것들이 아주 가시화가 딱 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게 어떻게 되죠? 서양 문명이 인류 문명이 돼버리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특히 중세적 전통이라는 게 헐리우드 사람들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아이템 막 무궁무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세적 세계관을 확 끌고 와서 각종 이제 막 영화를 만드는 거죠. 막 만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지옥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지옥을 이렇게 힘들게 설명했는데 또 악마를 얘기해 들어가. 악마는 뭐냐? 악마는 기독교적 지배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이건 뭐 종교개혁자들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희한한 문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큰 화두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화두냐면 마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마녀가 되는 것은 악마와의 어떤 성적 관계나 어떤 특정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 시대 때. 사람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인데 악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게 스콜라 철학자들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마녀들을 사냥하려면 이게 뭔가 논리가 딱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악마가 공기를 응축시켜서 공기를 갖고 육체를 만들어서 그걸 쏙 들어가서 마녀랑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황당한 표정이죠?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주장을 똑같이 중세 성리학자들도 그런 귀신 현상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공기를 응축시켜서 육신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악마라는 개념이 보다 더 구체화가 됐고 결국 마지막은 역시 헐리우드예요. 이걸 쏙 갖고 와서 영화, 드라마를 만들게 되고 하면서 이제 악마라는 존재가 지금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 지옥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사이비 종교가
그렇죠. 저는 이 아직 드라마는 못 봤지만 만화책으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단과 사이비는 원래 일제강점기 때는 사실 동학교도 계열에서 대부분 사이비들이 많았어요. 이 시기가 너무나 비통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무슨 모던보이, 모던걸, 심지어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식민지 하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니까 이게 사회가 변하긴 변하더라도 나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서 느끼는 소외감과 고통스러움 같은 것들. 그래서 왜 일제강점기 때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했느냐라는 것은 사실상 일제강점기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요소들, 교육을 받지 못하고 포괄적인 억압성, 이 두 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학교도의 영향이 워낙 컸었고 그 반개 분파로서 굉장히 다양한 보청교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집단들이 생겨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백백교 같은 이상한 종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본인의 어떤 주문을 외우고 본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무차별적 살인사건 같은 것들을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로 가게 되면 좀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데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어떤 그 신약성서나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기독교 박해라는 것은 어떤 순수한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문화인데 이제 그거는 쏙 빠지고 어느 때가 되면 다 끝난대. 어느 때가 되면 대홍수가 일어난대. 어느 때가 되면 몇 명만 빼고 다 데려간대. 뭐 이런 식의 어떤 맥락 없는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신약에 나오는 공동체 생활이라는 건 유무상통이잖아요. 가진 자든 적은 자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함께 정말 이상적 사회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교주한테 다 헌금을 해서 교주에게 절대 복종하는 단계로 가는 단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해방 이후에 벌어졌었던 문제들인데 그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이제 오대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박순자라는 이분이 이제 오대양이라는 기업도 운영하고 사이비 종교 교주로서 활동을 하면서 투자금, 헌금 같은 것들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결국 막판에 이게 다 걸리게 되니까 31명의 신도들과 집단 자살을 했었던 사건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러다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라는 종교의 성장과 여전히 가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1990년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사회는 전체적으로 대호황기로 가요. 근데 사회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대나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상대적 박탈감의 갭이 되게 커지는 현상들. 이게 이제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현상이 가장 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논쟁이 벌어지죠. 혹시 Y2K 사건이라고 기억하세요? 인간은 굉장히 효율적인 존재인지라 맨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 적에 모든 데이터를 1부터 99까지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2000년이 되는 순간 숫자가 세 자리로 늘어나잖아요. 미사일이 갑자기 막 쏘아 올려지고 날아던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하면서 지구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Y2K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유럽의 중세 때 999년에도 똑같았었어요. 999년 때에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내년이 1000년이다. 예수님 오신다. 난리 났다. 어떻게 되냐? 회개하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술래 떠나고 막 몽둥이 자기 몸 막 때리고 회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수의 원칙 속에서 뭔가 되게 의미부여하는 희한한 본성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택된 자들만이 하늘로 나아갈 것이고 나머지는 머리가 달린 괴물들이 막 뜯어먹고 막 666 막 머리 이마에 박히고 막 바코드 막 찍고 막 그때는 바코드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이 어떤 정말 우리끼리도 막 얘기했었어.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날지도 몰라. 넌 올라갈 거니 안 올라갈 거니? 아니 나는 올라가지 않을까? 난 교회 다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진지하게. 왜냐면 이런 사회적 이슈는 처음이었거든.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이 백백교 사건은 돌아보니까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1992년 휴거 소동은 정말 사회적 사건이었었거든요. 전국의 카메라가 다 가서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저 이거 잊지 못하죠. 이장님 목사예요. 이장님 목사. 이장님 목사가
정말 웃긴 게 휴거를 하면 본인이 먼저 제일 1호로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의 헌금을 다 받아서 자기 계좌에 옮겨놨더라.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 3권짜리 판매차를 사들였습니다. 여튼간에 그 시한부 종말론 1992년 휴고 소동이라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급팽창하면서 진행됐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2000년대 이후에 드러나는 이단 사이비 문제는 아예 기성 종파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회 자체를 불만스럽게 보면서 여러 종교와 이단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새롭게 창조를 해서 현실 공간도 아니고 인터넷 공간 같은 데서 자기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집단 자살을 이야기하거나 한국이 망하니까 미얀마로 도망가자, 공간을 이동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가고 있고 해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 질문,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건강한 결론이라는 것은 기성 고등 종교나 기성 철학이나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결과가 이단 사이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 이단과 사이비를 잘 견제하고 통제하고, 특히 그런 곳에 젊은 친구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회 역할이지 않을까. 그 지옥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를 잘 갖고 가보도록 합시다. 드라마 지리산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연기가 가득하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오늘 제가 좀 확실하게 좀 풀어드리고 싶다. 옛날 야담 같은 걸 보면 금강산, 지리산, 명산들과 관련된 괴담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 지리산은 조선의 선비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좀 지리산을 가봐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 유람기 정도는 남겨야 되고, 지리산에 갔다 온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제 남명조식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남명조식이 이제 지리산을 정말 평생에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더라. 남긴 기록을 보면 남해에서 출발해요. 남해가 정말 풍경이 좋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섬진강으로 역류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갑자기 조용남 씨가 생각이 나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하동과 어떤 구례 이런 쪽도 너무나 모습이 좋고, 이 어떤 그 지리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즐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산의 정기, 산의 아름다움, 내 내면의 어떤 그런 정치와 나의 호방한 기상을 글로 표현하고, 이런 공간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을 등산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산에 스며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산 자체를 오름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산 일대의 경치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물어봤던 게 이제 왜 그랬던 산이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는가? 이거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산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덕유산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한 번에 정상까지. 노구단, 지리산 노구단은 그냥 차로 드라이브해서 딱 올라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등산을 해나가면서 산의 곳곳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만큼 산을 정복했기 때문에 다 돌아다니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두려움인 거죠. 그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 북한산 백운대 인수봉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1971년에 11월 28일 날 이 등반객 7명이 안내원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한번 해봤고 서울 근교의 산이고 그거 몇백 미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금세지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기상 조건이 악화가 된 거예요. 자일이 얽히면서 7명이 실제로 인수봉에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2명은 아예 떨어져서 죽었고 5명은 줄만 얽혀서 그 암벽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채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가 지나가서 그 5명이 다 동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구조대가 올라갔는데 구조대가 결국은 5명의 시신을 수습해서 내려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어떤 산은 무섭다,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고도 산이 위험하다는 소리는 귀신이 없다고요. 예.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귀신은 산에 나타나지 않아요. 집에 있어요.
가까이 있지. 예. 실제로 옛날에 그 귀신 얘기를 읽어보면 저 멀리서 뭐 도깨비로 왔다 갔다 이건 귀신 얘기도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삼촌이 죽었는데 삼촌이 귀신으로 나와가지고 집안일을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맞아요. 그 삼촌의 집안일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다더라. 내 생활 공간 곳곳에 귀신들이 있었고 스토리도 길고 막 귀신도 안 떨어지고 몇 년씩 귀신과 동거하는 스토리도 많고 이런 식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전근대 사회에는 사실상 귀신 이야기는 삶의 한가운데 동네 어귀에 우리 집안에 귀신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근대화가 됐잖아요. 에디슨이 문제야. 에디슨이 불을 다 밝혀버렸잖아. 너무 밝아. 귀신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도로 포장 잘 돼 있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아유 성황시켜 필요 아니잖아요. 전화를 하잖아요. 119에 전화하고 112에 전화하고 도시가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귀신 잘 안 나타나. 그나마 귀신들이 머무는 데가 뭐예요? 누구 자살했다고 하는 모텔. 그렇죠?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지도 않아요. 가끔 술 먹고 지쳐있거나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한테 잠깐 나타나죠. 이런 식이 되면서 귀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산에 등산하러 갔다는 사람들이 조난사고 같은 걸 많이 당하게 되니까 산에서 이제 귀신 얘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근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동서양의 귀신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면 산 얘기는 아예 귀신 얘기 나오지 않아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되게 뭐 사연이 되게 많은 산이라고 들었거든요. 금강산이나 뭐 설악산 같은 데 비해서 지리산이 상대적으로 음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빨치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빨치산 문제. 해방공간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8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좌익의 봉기를 진압한다고 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 라로 명령이 내려오게 되니까 여수 내에 있었던 군 지휘관 중에 상당수가 좌익이었거든요. 우리가 우리 세력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수 일대에 있었던 좌익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돼서 잠시간의 며칠간의 기간 동안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지금 제주 4.3과 관련된 좌익 세력들을 진압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수 순천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군경이 와가지고 좌익 군대들을 이제 진압하는 작업들이 진행돼요. 그때 이제 여수에서 봉기했던 좌익 부대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빨치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니까 북한 김일성 정권에서 야 이거 괜찮네? 남쪽에서 계속 봉기와 책동을 일으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북쪽에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유격대를 파견해요. 그 다음 단계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6.25 전쟁이 터지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면서 한반도를 미군과 유엔군이 쓱 잘라버리죠. 북한군 전체가 쭉 밀고 내려와가지고 전라남북도 일대, 경상북도와 대전 일대를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허리를 딱 끊어버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허리가 잘리면서 지휘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미군과 국군이 북진도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각각의 이 지역 도당들이 감당을 못하죠. 많은 부분은 투항도 하고 뭐 전향도 하고 했겠지만 상당수 이 진성 분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지리산에 집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어떤 개편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남부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편이 돼요. 그 중에는 이제 이현상 같은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이 이제 철학이 이곳에서 이제 버텨내는 기간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생각해봐요. 지금 중앙 정부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부터 무기 지원이나 물자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무엇보다 보급,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급 투쟁이란 거예요. 식사를 해야 되니까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는데 식사 시간에, 즉 저녁 시간에 민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상을 차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밀어내고 자기가 밥 먹고 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보급 투쟁을 해요. 그렇죠. 투쟁이라고 하기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념과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버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빨치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뭔지 알아요? 신발을 벗으면 안 돼요.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야 돼요. 왜냐면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 신발을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것도 사실상 뭐 동굴, 이렇게 어떤 노지 이런 데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 기초적인 생활 자체도 너무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고 이게 단계 패배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정신적으로 막 중국군의 원조가 있을 거야.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하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오는 상태에서 군경이 딱 포위하고 있다가 단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전투 속에서 동료의 죽음
그 다음 또 동료의 죽음, 끝, 그 다음 또 동료의 죽음.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 부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남부군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태라는 사람이 쓴 남부군이라는 기록에 나온 이야기인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픈 상황에서 이 군경에 침을 받아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친 거야. 그러니까 박민자라는 여성 동무가 와서 이태를 도와주면서 둘이서 목숨을 걸고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아. 기적적으로. 서로 간에 얼마나 그 어떤 그 동지애 같은 게 막 들겠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그 애틋한 마음도 들고. 근데 그때 이제 명령이 내려와요. 무슨 명령이 내려오냐면 각자 자기 부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박민자 동무가 이태한테 뭔가 기억될 수 있는 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태라는 사람은 종이를 어떻게 구해와서 거기다가 좋은 시를 하나 써줘요. 그걸 들고 박민자랑 헤어졌어. 그대는 나와 운명을 달리하는 까닭에 헤어졌다 어떻게 해서 결국 다시 만났는데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서로 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군경이 기습을 한 거예요. 군경이 기습을 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서로 이제 장비를 챙기고 뛰어가는데 나는 이쪽 독수리 부대고 뭐 박민자는 또 다른 부대에 있고 하니까 둘이서 쫙 찢어진 거야. 그래서 각자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영원히 그들을 만나요. 이념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군대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리산으로 몰려들었다가 거기서 다 죽어가는 이야기. 우리 간 얘기가 너무 가슴 아프죠. 역사적인 부분을 산을 보면서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산에 관련된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야담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동경했던 곳이 산이었었고 아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는 가장 격렬한 격전과 전장의 공간이 산이었었기 때문에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즐겁게 보고 대신에 어떤 이런 지식도 가져가는 그런 행복한 삶 같이 누려보시죠. 현재 사는 심리왕과 함께. 전지현장 주지현 화이팅! 네, 군필자 심령화네. 자, 아우 진짜 저씨. 와 내가 말하면 와 눈도 못 마주치. 아. 자, 아유 수고했습니다. DP 아직 안 봤는데? DP는 이게 되게 지금 곤란한 게 이걸 누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때의 상처와 그때의 죄책감과 그때의 절망감을 볼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왜냐면 누구나 겪게 되는 우리 PD님은 절대 못 겪었지만 그거 정말 무서워요. 제일 처음에 가면 모든 게 다 불합리하고 다 이상하거든요. 딱 몇 달 지나고 나면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신병 보고 저거 개념 없네. 그게 이제 푸코 얘기를 아까 잘했는데 군대는 몸의 훈육을 통해서 정신을 지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익숙해지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군대는 과거에 어떤 그 일제강점기 때 못된 유산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으면서 군 자체보다도 그 안에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내무부조리랑 폭력문화 심했잖아요. 그것에 받았던 그 피해의 기억들도 분명히 너무 크고 왜냐면 난 사회초년생 때 맨날 그걸 생각하면서 견뎠어요. 내가 그때 그 욕도 먹으면서 거기서 버텼는데 이러면서 30대를 견뎠다니까 내가.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나는 다른 경험이었던 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저희 대대장님이에요. 왜냐면 그 대대장님이 그 군 개혁 정책에 입안해서 우리 부대에 60여 명을 전출시켰던 사람이에요. 작정하고 고쳐나갔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갔었을 때 병사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나는 그렇게 당했고 이제 내가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대대장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와 이등병으로 들어갔는데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대대장님은 가자 개혁으로 하는데 밑에서 그 불만 속에서 계속 욕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근데 나는 정말 그 대대장님의 개혁에 공감했고 대대장님 정말 존경했거든. 그래서 상병 이렇게 되고 올라가면서 나 정말 나도 바꾸고 싶었어요. 우리 내에서 이렇게 갈굼 뭐 이렇게 집합 이렇게 뭐 기합 주는 거 다 없애고 상벌점제라고 해서 다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다 하면서 애들 그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나는 그건 있어요. 뭐가 아니면 우리 군수과 개원들에게 잔소리를 엄청 했거든요. 절대 안 때려. 근데 한 30분씩 갈구는 거지. 야, 너 진짜 그렇게 일할래? 네. 명균아, 해광아, 용민아 미안하다. 근데 사실 너희들이 진짜 바보였어. 내가 너희들 대신에 야근하면서 메꿔준 소리가 몇 개니? 알지, 그치? 근데 우리 되게 친하게 지냈긴 했어. 근데 그런 건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진짜 열심히 개혁을 했는데 진짜 잊지 못하는 경험은 분대장일 때 내 바로 밑에 있는 애가
걔가 다 쳤어. 다 친 게 뭔지 알아? 걔가 나 몰래 가서 애들 때리고 예를 들어 애들이 외박을 나가. 그럼 난 다 허락. 그럼 아무 데나 내가 안에 내무실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나가는 애를 불러서 다른 방으로 데려가. 우리는 그때 거기 들어가서 딸을 때리면서 너 지금 신병장님이 쉬는데 외박이냐? 뭐 이랬던 거야. 난 몰랐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우리 부대 여자 같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를 이제 고도 성추행을 한 거야. 내가 휴가 나갔을 때, 혹은 외박 나갔을 때 걔 침낭에 알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저 초소에 가서 바지를 내리라고 하고 성기를 세워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을 여러 명한테 한 거야. 근데 그게 외부 감사가 들어와서 헌병대가 왔어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 대대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그때 군대장이어서 수사실까지 끌려갔었어요. 나 아직 기억나. 너도 만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그때 뭐가 그렇게 절망적이었냐면 내가 1인자잖아. 이 3, 4, 5, 6, 7, 8을 불렀어. 야, 너네 알았어 몰랐어? 다 알았다는 거야.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랑은 매일 보는 걔가 그런 짓을 할 줄 상상도 못 했는데 그 밑에 있던 내가 그렇게 이뻐했던 걔네들이 그걸 다 침묵을 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날의 절망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회의감도 되게 컸었고. 그래서 DP를 보려고 딱 켜놓은 다음에 이거 누르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볼 거예요. 보긴 볼 건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도 원래 질문이 군복무 중 탈영하고 싶었던 적 있으셨나요? 약간 이런 질문이었는데 군복무 중 사랑하고 싶었던 적 있었죠? 왜 없어요? 근데 뭐 뭐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역을 했는데 친한 후임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뭔가 했더니 난리가 났대. 근데 그게 우리 옆 내부반에 화기중대에 있던 애가 완전 관심병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 솔직히 알잖아. 아시잖아요. 이 피디가 안 볼까요? 이해하죠? 이게 같이 뭔가 탁탁탁 할 때 착착착 맞아야 되는데 얘가 맨날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다 혼나니까 걔가 아우 막 이게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는 참 이인데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 나 걔 알았거든. 우리 옆내부만이어서 되게 친해서 거기 가서 이런저런 얘기다 보면 꼭 혼나고 있고 막 그래. 내가 너무 하는데 걔가 인체책을 공부한 거야. 인체책을 공부해가지고 총을 쏴도 안 죽는 부위를 여기를 알아내가지고 우리가 그때 초소 나갔을 때 무슨 강화가 돼서 우리 기동대였는데 그 실탄을 지급을 받고 그 초소를 지킬 때 탄약고 초소 지킬 때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걸 해요. 이렇게 원으로 떨어져서 걷는 시간이 뭐 한 1, 2분 되겠죠? 근데 그 타이밍에 자기 거기다 쏜 거야. 스스로를. 그러니까 자해행위를 한 거야. 나 괴롭히지 말라고. 피가 철철철 나면서 난리가 나고 그때 또 대대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또 다른 이제 친했던 애가 전화가 와서 막 나한테 울면서 막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되냐면 하는데 해줄 말도 없고 군대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왔다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생긴 현상도 있거든요. 근데 참 인간사 문제가 쉽지 않아요. 아픔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DP를 통해서 그런 정말 좀 이렇게 썩고 낡은 문화는 꼭 개혁됐으면 좋겠고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또 군대 강에 많이 다녔었어요. 한때 왔다 갔다 하면 의전이 중요하니까 장교들이 많이 차를 몰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대위님들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커요. 왜냐면 우리 때는 그래도 사회 전체가 그렇게 위계 질서가 강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 문화에 적응을 하는 거야. 애초에 10대 때도 맞았는데 뭐 단지 더 세지고 가혹해진 거지 뭐. 그리고 또 짬밥 되면 또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상받는 거야. 이게 거의 생태계였어요 저희 때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없다가 군대를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고 사병 관리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국방력에 집중을 해서 군사력을 나를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애들 상담해주고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자괴감이 크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DP가 난 되게 좋은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똑같이 우리 때 생각하면서 야씨 까나면 까는 거지 그걸 못 견디 사내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힘들었는데 미안하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런 것보다는 이젠 상황이 바뀌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가는 혹은 새로운 군직을 푸는 가는 그런 걸로 좀 DP가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꼭 보고 또 남길게요. D 대학은 붙겠지. D 대학은 붙을 거야. 붙어야 될 텐데. 그거 계속 써. 요즘하고 똑같은 거야. 현재 사는 16만. 현재 사는 좋아요. 그거 똑같아. 너무 간절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작가님 수능 얘기 또 해주셔도 되고 인생에 두 번 그 아픔을 느꼈죠. 군대 끌려간 날하고 수능 본 날. 한국도사 아니에요? 뭐였지? 저는 수능 3세대입니다. 수능 30년 역사에 유일하게 수능 외에 본고사라는 시험을 별도로 또 봤어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본고사를 또 받고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수원 수트라고 그래서 문과도 지구과학, 생물화학을 다 했거든. 문과 과외를 다 같이. 네, 네. 한국지리, 세계지리, 국사, 세계사, 지구과학, 생물, 물리, 화학 다. 그러니까 요즘 불수능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거 용광로 수능이었고 수능은 평소보다 잘 치신 편이에요? 엉망했죠. 기억이 나요. 수능을 끝나고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그 수능 답안지가 호외로 이렇게 네. 신문지 한 장짜리로 이렇게 수능 답안지를 나눠줬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오면서 비가 툭툭 내리는데 국물 같고 내 눈물도 같이 내리는 일이 왔었죠. 그 수능 다음에 이제 또 1타 강사하셨다고. 뭐 갑자기 인생이 막 가네.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지? 이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투스의 최적이라고 지금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예요. 대학교 후배인데 선배님 스타 강사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막 스타 강사론을 막 설파를 하는 거야. 그 친구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런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요. 청산학원, 뭐 정의라고 이런 데 나가다가 소위 말하는 그 스타 강사 오디션. 정말 오늘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냐 진짜. 비타이드 이제 지정 가서 시험을 봐서 500대 1을 통과해서 국사 강사로 뽑혔죠. 그래서 한참 가장 바쁘게 지낼 때는 한 11개 정도 학원 나가고 1번 이거 해야지.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2부는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 정도의 권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 세계 살아남지 못해. 20문제 중에 18문제 정도는 다 찍어낼 줄 알아야 돼요. 나머지 한두 문제도 넓게 예측을 해줘야 돼요. 작가님 그럼 혹시 지금도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에. 감은 살아있지. 감은 살아있지.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짜자잔, 짠짠짠짠. 이거 뭐예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한국사 시험. 심쿵쌤의 심쿵비기로 완벽하게 대비하라. 여기서 심플. 진짜 빡세게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거든. 한 해 동안 나랑 공부하면 막 문제 이만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때 요거는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애들이 이제 1년간 쫙 성실히 따라오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진정한 나의 어떤 그 핵심적인 적자들이 적자는 최적의 제자들인데 수제자들한테 요거를 이제 선물로 딱 주는 거지. 마지막 비기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 올라가지? 옛날 생각 나는군. 고수였었지. 지금은 이제 안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사 필수가 되면서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어렵고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거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거 통용되죠. 아까 문제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어? 왜 안 찍어주셨어요? 이거 자랑하다가 뭐 예를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이것만 집중하고 있다. 전국의 수험생 내가 말했지. 내가 말한 거 중에 안 나온 거 있어? 이게 시작이야. 통일정책 문제는 한 문제씩 꼭 나온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7.4 남북공동성명이 정답이다. 왜냐면 통일정책 문제는 72년 7.4 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요 세 개를 갖고 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요거만 알고 있으면 이거 답을 문제 풀을 수 있죠. 한 문제 맞췄네요. 그 선사시대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구석기 시대의 생활과 신석기 시대의 생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신석기 시대가 사람다움 이렇게 기억하면 돼. 농사 짓고 음식 해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활 양식은 다 신석기예요. 그 뭐 있더라?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6세기 지도 구분 문제 무조건 나온다. 지도 구분. 4세기 근초구왕 영토확대된 지도,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영토확대 지도, 6세기 진흥왕 영토확대 지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무조건 한 문제 틀려요. 고려 시대 때는 역시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4년에 한 번 정도 나와. 그러니까 제가 한참 그 전성기 활약하고 있을 때의 그때 통계 기준으로는 약 15년간의 기간 동안 공민왕이 6문제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조, 정조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해마다 나오고. 세종은 나오면 무조건 맞히기 때문에 세종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태종이 중요해. 왜냐면 태종이 사원전을 혁파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 지금 난이도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까지 여러 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시기별로 문제별로 이렇게 다 특징들이 있죠. 그런 거 옛날에 하던 게 저의 이제 어떤 업자 시절의 이야기. 아니 지금 순식간에 한 4-5개를 다 찍어주셨어요. 그런 게 이제 그때 제가 되게 잘했었죠. 그냥 가서 봐요. 뭘 꿀팁이 있어. 그때 정보였어요. 정보라고 이렇게 느껴지려고 했잖아요.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좋아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좋은 대학에 만약에 갔다라면 나 되게 잘났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고쳐나가는 개혁적인 마인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만약 뜻대로 안 돼서 좋지 못한 대학을 갔다라면 무조건 집안에 있는 자원을 들여서 계속 학력 에스컬레이터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런 커리어로 감당할 수 없는 실력을 좀 길러가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결과와 상관없이 푹 쉬고 결과와 상관없는 인생을 만듭시다. 서양수 선수, 황영조 선수. 아니, 역사라는 게 꼭 살아야지 않아? 얘기 나온 김에 올림픽 역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림픽은 누구나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의 고대 축전이죠. 매우 그 그리스, 온리 그리스인들만을 위한 축제였어요. 헬레네스는 자기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들. 그리고 우리 빼고 나머지는 바르바로이거든요. 듣기 힘든 역겨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인 건데 다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헬레네스들만을 위한 축제가 올림픽이고요. 다만 이제 이걸 왜 했냐라고 따질 때 발칸반도도 그렇고 그리스 반도도 그렇고 대부분 해안가에 작은 평야가 있고 대부분 그 뒤에 넘기 힘든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내륙이 이어져요. 지금 우리처럼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영역을 관할하기 되게 힘들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해안가에 폴리스를 건설하고 섬에도 폴리스를 만들고 하는 문화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의 일체성을 확인하는 장소. 이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 뭐냐? 난 아테네 출신이야. 테베, 아유 저 총동네 뭐 이라든지 뭐 난 스파르타야. 이런 식의 폴리스 간의 경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체계적인 일종의 제의 축전인데 도시국가들만의 명예나 영광이 되어가는 약간 이중적인 좀 성격을 띠게 되죠. 그리고 이 축제에서는 철저하게 여성도 배제가 되고 노예들도 배제가 되고 오직 남성 시민들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축제 자체가 모양새가 한계가 뚜렷한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여성 한 명이 봅니다. 그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대회가 신성한 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신 역할 하시는 분이 홀로 고고하게 앉아서 계속 앉아 계세요. 내려다보는 거. 또 하나 조금 민망하고 충격적인 것은 올 나체로 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주요 부위도 다 개방된 채. 그래서 남성들만의 올림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리스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 그 누드상이 발달됐잖아요. 조각상.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비너스니 뭐니 여성 누드상도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신들의 누드상은 좀 있죠. 대부분은 남성 누드예요. 그래서 남성의 신체를 굉장히 우월하게 보고 남성의 신체미를 완성에 가깝다고 보고 동성애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게 좀 중론이에요. 그 이면에는 여성을 굉장히 좀 열등하게 보고 여성의 누드를 좀 추하게 보고 이런 거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좀 다른 형태로 올림픽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 이런 얘기하면 그리스인들께서 싫어하시겠지만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언제부터 했느냐를 따지기 힘들어요. 왜 따지기 힘드냐? 실제로 소위 말하는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기원전 8세기경에 그리스 반도 일대에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전의 문명이 다 파괴가 돼서 고고학적 유적을 제외하고는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세이, 일리아드 같은 게 다 기원전 8세기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 고고학적인 기원들을 추정해 봤었을 때는 기원전 11세기 무렵부터는 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보는 거고, 적어도 기원전 8세기경, 기원전 776년부터는 올림피아 제전이 정례화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올림피아는 4년마다 한 번씩 딱딱딱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로마 시대 때까지도 계속 이어왔대요. 그래서 이게 저도 말할 때 아까도 되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88 올림픽 때 누구, 92년 올림픽 때 누구,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게 일종의 올림픽이 만들어낸, 의도한 건 아닌데 시간의식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이때 이미 올림픽을 운영하기 위해서 김나시온을 만들었는데, 김나시움 하면 우리가 김나지움을 생각하게 돼요. 교육기관. 이건 이제 연관관계가 뭐냐면 원래 김나시오는 선수 훈련 장소인데 이 말은 김노스에서 나왔다고 추정을 해요. 김노스가 뭐냐? 벌거벗다. 올림픽 다 빨개 복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교과 중에
체육을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나시온이 김나지용으로 바뀌면서 원래 체육 의미보다는 일반 교육의 의미로 좀 바뀐 걸로 언어학자들은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시설비가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참주나 귀족이나 상인들이 돈을 후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포츠는 후원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후원을 받습니다. 목마른 막 마실 수도 있고 의자가 좀 안 좋네? 그리고 이제 팔라이스트라 같은 게 이제 복합 스포츠 시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옷 벗고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오일 같은 것도 햇빛 세니까 바르기도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원형이 어찌됐건 그때 있었던 거죠. 경쟁도 하고 그 나라의 영웅도 되고 그리고 그런 스포츠 시스템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 자체가 아주 예외적이죠. 왜냐면 다른 문명권에선 이런 건 살펴보기 힘들거든요. 그럼 어떤 경주를 했냐? 처음에 달리기 경주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의문이 들었던 게 아테네 하면 이 전함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왜 안 들어갔나? 이게 의문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회전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수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뱃사람들이 물고기가 필요해?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배를 잘 몰고 다니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결국은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초 체력 또 이제 전투라는 게 백병전이니까 싸우는 기술 이런 것 때문에 레슬링이나 권투, 격투기로 발전한 거고 이 수영은 별도의 어떤 그런 걸로 발전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이런 건 없었고요. 개최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올림피아의 중심지에서는 이제 헤라클레스의 성스러운 올리브 나뭇가지로 이렇게 개관을 딱 만들어서 줬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의 어떤 신화가 묻어있는 거니까 신성한 거죠. 또 델포이에서 이제 올림피아를 할 땐 아폴론 신의 신성한 올게스 나뭇가지를 줬다고 합니다. 결론은 나뭇가지를 줬다. 근데 이제 우승의 대가는 진짜 엄청났던 게 완전 스타가 됐대요. 이때도 우리 폴리스를 빛냈다.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500드라크마 정도 줬는데 그게 그 당시로는 양 500마리 정도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계속 진행은 됐는데 그리스 폴리스가 무너지고 나니까 알렉산더 이제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와선 황제가 주관하는 축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로마 시대 때도 올림픽은 꾸준히 지역 축제로는 진행이 됐대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전성기로 가면서 사치와 향락이 심해지잖아요. 더군다나 종교와 사상이 발달한 문명권에선 이런 육체와 운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육체 활동이 향연이나 사치나 향락으로 간다라는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해서 아주 독실한 로마의 기독교로 국교화한 황제예요. 로마 제국의 진정한 마지막 황제. 이 사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림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긴 유산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스포츠십이라는 좋은 상상력을 만들어줬다는 건 그분들한테 좀 감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람회 이렇게 보러 왔던 사람이 나도 좀 뛸 줄 아는데 하면서 막 나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요. 현장 접수가 다 됐었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근대 올림픽 제1회 쿠베르탱 남자 4년마다 한 번씩 빠밤 하면서 음악 나오면서 코스염 딱 단 신사나 나와서 그의 올림픽 정신에 따라 그게 이제 1896년 제1회 그러니까 1차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작한 올림픽이거든요. 여기서 1896년 연도 나왔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권피탈의 싸움을 할 때 이쪽에서 이제 올림픽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국가가 주도를 해서 몇 차례 올림픽이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원래는 순차대로 얘기하면 이게 6회 올림픽이 돼야 되는데 참여 국가, 참여 가치 조금 삐딱한 각도로 얘기하면 IOC의 기득권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1896년에 그 이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쿠베르탱 얘기는 뺄 수가 없어요. 쿠베르탱은 집안이 정말 좋은 집안, 공부도 두루두루 법학, 예술, 인문학 두루두루 했고 유럽과 일대를 쫙 돌아다니면서 쫙 교육을 받고 오니까 이 사람이 그걸 정말 좋은 에너지를 쓴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독립협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독립협회가 싸울 때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요거 좀 궁금하시면 저희 임시정부 표현을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열강 간의 전쟁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식민지 쟁탈전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쿠베르탱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렇게 가면 정말 엄청난 파국이 온다.
유럽 열강 국가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제발 좀 국적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자. 인류애적인,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인류애고 조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유럽의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문제. 약간 프랑스 사람들이 그 혁명 정신, 인류애 이런 게 있어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리 프랑스는 이런 걸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 프랑스도 잘해야 돼. 복합적인 인물의 생각이 쫙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올림픽 정신의 기본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단 여성이 참가하는 건 절대 반대. 갑자기 또 표정이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원론적인 거예요. 쿠베르탕의 남작이 뭐 이렇게 여성 혐오 이런 건 아닌데, 원래 올림픽 자체가 남성만 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만 출전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만 또 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분야별로 프로 선수들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쿠베르탕은 굉장히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면 여성들이 별도로 여성 올림픽 연맹도 만들었고요.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여성 올림픽 대회도 했어요. 그리고 여성 올림픽 대회가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OC 쪽에서 쿠베르탕의 입을 막은 다음에 이대로 갔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흡수하면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회 경기는 당연히 그리스니까 아테네에서 개최가 됐고, 그 당시 43개 종목에 14개국에 245명. 그러니까 규모가 작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우리 88 올림픽, 제가 또 88 올림픽 기준으로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개 종목, 그리고 159개국 8,473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문에 못했던 것도 있고, 냉전 시대가 오니까 사실 84년 LA 올림픽 때는 공산권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전에 80년은 또 모스크바 올림픽이었거든요. 거긴 또 자유진영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는 아직 냉전이 안 끝났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모였다. 그것도 우리가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때 비로소 302개 종목 204개국, 그러니까 200개국이 넘었죠. 그리고 10,000명이 넘었어요. 11,100명이 참가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했죠. 몇 가지 좀 이제 재미있는, 알아두면 이렇게 딱 아는 척하기 좋은 거. 일단은 1회 대회부터 초창기 2회까지인가는 금메달이 없었어요. 1등은 은메달을 줬어요. 1등이 은메달이에요. 2등이 동메달을 줬어요. 3등은 부상, 이게 뭐 메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달 지도가 있긴 했지만 초기에는 은동만 줬다. 금은 나중에 나왔다. 2회 대회는 대회가 3, 5, 15, 162일간 한 6개월간 진행이 됐어요, 대회가. 5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뭘 얘기하냐? 이거는 프랑스 파리 만구 박람회에서 부속 행사처럼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 행사 하나 있길래, 심지어 이때 아까 제가 여성들 못 참여하겠다고 했잖아요. 1회에서는 여성이 못 참여했거든요. 2회부터 여성이 한 20명 정도 참여했어요. 왜 참여했냐면 그 파리 박람회 이렇게 보러 왔던 사람이 나도 좀 뛸 줄 아는데 하면서 막 이러니까 막 여성도 옆에서 나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요. 이래서 사실은 여성들이 이렇게 은근슬쩍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현장 접수가 다 됐었던. 그래서 최초의 성화봉송, 이 성화봉송이 갈수록 화려해지죠. 5대 6대주를 다 도는데, 성화봉송이 최초로 진행됐던 것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예요. 요게 이제 그때 히틀러가 했던 올림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뭔지 아시죠? 그때 이제 기타이 송원이라는 이름으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tab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메달 획득이고요. 실제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제도를 도입한 이래 2시간 30분의 벽을 깼던 적이 없어요. 근데 2시간 29분 19초 2로 이 기록을 깹니다. 막 코치한테 따져 물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메달을 땄는데 저희 김희가요가 나오니까 막 화내고, 우리나라 민족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뚜렷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손기정 선수에 대해 사실 별 관심이 없다가 언제 이분이 눈에 들어왔냐면 88 올림픽 할 적에 그때 성화봉송 마지막 스타디움 주제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지금도 영상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을 텐데, 드디어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딴 데도 아니고 내 나라에서 성화봉송을 줘라. 그래서 막 이렇게 우시면서 했고, 그러고부터 4년 후에 몬주익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몬주익의 그 죽음의 언덕에서
그 언덕을 딱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들을 다 제껴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처음 뛰었던 그 속도로 하면서 막 들어오고 송혜 선수가 너무 우시는 게 나중에 방송으로 다 나왔거든요. 야, 이게 그 우리 민족의 역사로 봐도 진짜 대단한 거고 한 선수의 영광으로 봐도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고 소위 말하는 비주류 국가들이잖아요. 그때 식민지 국가. 그런 역사로 봐도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이게 기타의 손으로 불렸었던 손기정 선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무 마음에 감흥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다라는 것들 자료화면을 통해서 팍팍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재밌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것도 모르죠 작가님은 저는 알아요. 제가 어린 날 마지막에 이게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날려요 언제나 이렇게 확 날리고 성화봉송하는데 88 올림픽 때는 많이 날렸어요. 어느 정도 많이 날렸냐? 스타디움이 꽉 찰 정도로 많이 날렸어요. 진짜 한 3,000마리인가 날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보통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화봉송대를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명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올라가지 않죠. 한 명이 와서 세 명한테 나눠준 다음에 세 명이 밑에 딱 쓰면 지금은 되게 뻔한 기술이지만 엘리베이터 기술. 세 명이 쫙 올라가요. 들고 그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 쟤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불을 붙여요. 타죠.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대 비둘기 대참사 이후에 그 이후부터 비둘기를 띄우는 행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88 올림픽이 얼마큼 중요한 행사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제 얘기는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되게 다양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 다 풀면 안 되니까요. 이런 건 4년 후에 세계인이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제가 유튜브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특별 방송은 이것으로 끝. 재밌죠?